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환 전문가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두 분과 함께 또 설 연휴 전에 여러분들의 계절을 조금이라도 탄탄하게 또 우리 마음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종목 상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에서 허영선 님이 전화 상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자, 지금 바로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전화가 이게 연결됐잖아요. 네. 힘들게 됐는데 잠깐 이따 다시 전화를 회신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네.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저 얼마나 안타까운 기회가 날아가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로 받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2부 때 첫 종목은요, 아까 두산 테스나 말씀드렸습니다. 손실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7747님께서 48,7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48,000원이면은 최근에 뭐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떨어지는 거 보고 약간 이렇게 보름 전에 네. 매수하셨다고 보름 하네요. 전에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48,700원에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겠지만, 두산 테스는 언제 이렇게 떨어졌지? 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두산 테스나를 몇 번 수익을 보신 이력이 있으시대요. 이번에도, 이제는 좀 떨어졌다 싶어서 보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등이 없이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두산 테스나가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중심주가 잘 가면 이 종목도 따라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현재는 업황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유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목표가 54,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잠 보다 보면은 네. 이분들은 종목을 가지고 약간 이 단골 맛집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신 있어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이상하게 이 이 종목과 종목은 나랑 좀 맞아.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더 거기에다 저희가 힘을 좀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역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예, 보입니다. 보유. 보유고요.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보입니다. 좋습니다. 둘 분 다 보유. 자, 그럼 박준현 운용역부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사 주력 제품 자체가 이제 웨이퍼 테스트 쪽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한 60, 70% 정도 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패키징 테스트 쪽이니까. 후공정 쪽이겠네요. 예, 그렇죠. 테스트라는 것 자체는 이제 후공정 쪽이니까 다만 이제 웨이퍼 짝이 약간 이제 전공정 쪽과 관련된 그 테스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공정 쪽에 가까운 후공정 테스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두산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예요.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 자체가 안정적이지만은 그보다도 이 회사가 더 실적이 안정적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반도체팡이 최악인 상태에서 지금 추정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그 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분기단 이미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때 보면 평균 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네. 거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거의 한 600억 정도 예상 실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최대 실적이에요. 2022년도 672억 이후에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 반도체팡이 최악인 안 좋은 상태랑 감안한다 한다면. 근데 왜 주가 못 갔냐? 네. 다른 그 적자나는 기업들도 비메어로 쪽 가는 정도는 많이 갔는데 왜 못 갔느냐? 그러네요. 결국은 이거는 두산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그룹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가 테스나로 머물러 있었으면 저는 주가는 많이 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이득이 그룹으로 좀 더 희석돼 버린다고 이렇게는 대그룹적으로 가게 되면 넘어간다? 대체적으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개인 세력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그룹주 가지고 쉽게 세력들이 경험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약간 세력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주 더 탄탄한 종목보다는 약간 좀 기업력이 좀 아리송한 기업들까지 끌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너무 투명해요. 실적 자체도 500억, 600억 정도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고 그다음에 부채가 조금 좀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회사가 좀 주가가 밀렸던 부분 자체는 약간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회사가 신주 인수권부 물량이 12월 16일 날 220만 주가 상장이 됐어요. 예. 220만 주가 상장됐으니까
그 이후에 220만 주 계속 물량을 좀 일부 물량이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 물량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중순부터 좀 시간은 많이 됐지만은 220만 주를 한꺼번에 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영향을 좀 받고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주가는 바닥 나왔습니다. 펀드멘탈을 본다면.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를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6만 원 7, 8천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주당 EPS가 올해 3,400 정도 좀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영향을 감안한다 한다면 다른 여타 종목들 올라 많이 떴기 때문에 PER 20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6만 8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두산 그룹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좀 낮게 잡는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5만 원 8천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시장 여건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 자체가 지금 코스피하고도 많이 분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 낮게 잡아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단 5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갈 것 같고요. 5만 8천 원 이 정도까지는. 왜냐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이거든요. 5만 8천 원대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떨어졌기 때문에 비중이 10% 많지가 않네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짧게 본다 한다면 5만 4, 5천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추가 매수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4만 6천 원대는 바닥이 나왔으니까 이게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감안해 본다 한다면 4만 6천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는 충분히 저점이니까 비중이 좀 늘려가지고 최소한 4만 8천 원 내지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만 8천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두산 테스나는 그런 펀더멘털 쪽으로는 돈을 안정적으로 잘 번다니까 중장기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오늘 1부 때부터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시장의 트렌드,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펀더멘털 보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트렌드에 조금 더 무게를 둘까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트렌드죠. 트렌드고요. 펀드멘탈로 본 게 5만 8천 원까지 보는 거는 펀드멘탈로 길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현재 트렌드로 본다 한다면 수급이 많이 분산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5만 한 이 가격대 정도, 5, 6천 원 정도, 5천 원, 4천 원 정도 조금 낮게 잡아야 되는 거고 펀드멘탈을 보면 충분히 실적이 우상향하는 회사니까 5만 8천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아차,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는 보유입니다. 똑같이 보유인데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해 보십니까? 네, 두산 테스나는 그러니까 오사트 업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설계, 제조 이제 한 것들을 이제 분량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분량품을 이제 걸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그런 회사인데.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SOC 칩하고 이제 SOC 칩, 그다음에 CIS 칩, 요 대한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SOC 칩은 그러니까 기계의 어떤 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즉, 갤럭시 S24에 이번에 엑시노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엑시노스 2400. 그래서 이런 핵심 칩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CIS 칩인데 이러한 어떤 칩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주 매출처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키운다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100조 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3년,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이제 5,700억의 증설 투자를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증설이 또 저희 제조업체들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의 이제 주요 매출처인 삼성의 어떤 이제 발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캐파 투자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어떤 성장성은 담보된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이제 장비 회사로 그러니까 네패스 아크가 있는데요. 장비 투자 회수 기간이 지금 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2년밖에 걸리지 않고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 회수 기간이 3, 4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회사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이 이제 TSMC에 비해서 여기가 거의 과점하고 있는 회사죠. 파운드리 쪽에서. 여기에 이제 비해서 좀 상당히 좀 점유율이 낮은데 이 비메모리 쪽 오사트의 이제 비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OSAT 비중이 30% 초중반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OSAT 외주 물량이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투자를 해서 이제 캐파가 늘려가게 되면 오사트 외주 물량의 증가도 거의 TSMC 정도 비중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지금 10%인데 30%대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한 거를 감안했을 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미래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뭐 이것을 삼성 파운드리가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뭐 관련 기업, 뭐 테슬라 이런 쪽에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감안을 했을 경우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저희 뭐 이번에 갤럭시 S24의 어떤 특장점 봤을 때 뭐 저희 실시간 통역 기능도 있었지만 엑시노스 예, 뭐 지난 전작 S23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로 엑시노스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엑시노스 S24에는 이제 엑시노스 2400이 투입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이제 그 개화가 이제 갤럭시 S24를 통해서 이제 개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매출도 이제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엑시노스에 대한 어떤 뭐 당연히 출하량도 이제 커지겠죠. 갤럭시 S24의 출하량이 커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저도 주가적으로 너무 많이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만 4분기에는 어떤 재고 조정 문제로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실적 문제도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올해는 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뭐 19에서 19%, 32%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도 뭐 지속적으로 가져갈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라고 제가 정해놓은 것은 제가 차트적으로는 단기 어떤 갭 정도 메꿀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통 중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락이 나오면은 팔고 싶기도 하고 이걸 끌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목표가 5만 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매수가보다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을 이제 채우고 이제 그 위로 이제 더 올라간다면 60일선 정도, 즉 5만 5천 원까지 중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 온디바이스에 관련해서 막 리노공업도 그렇고 제주 반도체 많이 갈 때 두산 테스나가 좀 많이 좀 못 갔거든요. 또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달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차라리 제주 반도체 내렸을 때 오늘 뭐 상당히 다시 또 반등이 나왔었는데 대장주의 반등을 보시는 게 낫지 두산 테스나 내렸다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업계의 어떤 주도 섹터의 대장주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고를 때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대응하시기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두산 테스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력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우선 중장기도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이시니까 참고하시고요.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42,000원이고요. 김진환 전문가 목표가 5만원, 그리고 손절가 42,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그럼 두산 테스나에 이어서 또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잘 남겨주고 계시죠? 채팅창 빠르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번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쪽으로 또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도 중심으로 좀 종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자, YC캠입니다. 자, 오늘도 푸른 하늘. 네, 13,800원에 비중 20%인데요. 지금 약간 좀 손실 구간에 접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좀 비쌀 때 사신 것 같고, 이것도 오랫동안 들고 계셨군요. 어쨌든 본전에 왔는데 안 팔았더니 또 떨어지네요. 이거 어떡하죠? 뭔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이러면 모습입니다. 이제 절대 손절 못해요. 다시 가고야만 한다, 내가. 그럼요. 네. 네. 자, 악에 맞출 수도 있는데요. 자, 운영위원님 YC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최근에 이 종목 제가 매매를 했던 주식이거든요. 최근에 좀 급등할 때 좀 팔고 나왔던 주식인데,
그 회사가 두 가지 재료입니다. 회사 본업 자체는 이제 그 EUV 공정 과정에 필요한 그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그 특히 이제 그 HBM 반도체 쪽의 필수 공정 과정이 그 TSV라고 그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이게 꼭 필수 과정 쪽에 들어가는 이게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할 회사고요. HBM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현재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4세대 지금 그 반도체 기판을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서 지금 유리 기판으로 지금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삼성 전기가 이쪽에 유리 기판 쪽으로 차세대 신사업으로 낙점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리 기판과 관련된 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재료까지 움직입니다. 네. 요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통해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지금 뭐 몇백만 주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 시장님 13,800원 사가지고 13,800원 샀으면 상당히 오래전에 사셨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보니까 네. 대충. 그러면 일단 좀 파셔야죠. 왜냐하면 앞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저도 15,000원 이상은 넘어간다고 봤는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게 이제 꺾인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 PBR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좀 꺾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목표 수익을 조금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14,000 딱 지금 400원대에서 그 저항을 잡고 밀렸는데 지난번 고점이 14,700원대였어요. 과거에. 딱 저거 2023년도에 14,710원에 고점 찍었거든요. 여기서 딱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못 팔아도 20% 정도 갖고 계시는데 네. 반은 파셔야죠.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이 종목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11,500원 아래를 돌파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이거든요. 네. 11,5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더 갑니다. 근데 이거는 14,000 대신 14,400원은 일단 저항선이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밀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반 이상은 파셔야 돼요. 조금 욕심 줄이면 제가 보기에는 13,200원 내지는 600원 정도 팔고 나오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1,500원 아래 이탈하게 되면 조금 아쉽지만은 이 수준에서 좀 반 정도 좀 팔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매도 의견입니다. 손절가 11,500원, 그리고 목표가 14,400원, 14,500원 사이. 하지만 이제 13,200원도 약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조말론 님인데요. 한미반도체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김진원 전문가님 덕분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도 계속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30%로 잘 담아가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상승 이후에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지금 조금씩 한미반도체를 모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HBM 섹터 저는 아직까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섹터가 뭐 온디바이스 AI랑 그다음에 CXL 그다음에 HBM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특히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쉬어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이제 HBM 섹터에서도 좀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날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800억대 이제 추가 수주를 좀 받았습니다. 작년에 한 1,000억대 받았는데, 뭐 이제 2월 2일 날 이제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6% 정도 강하게 상승 나왔다가 다시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뭐 삼성향은 아니고 이 하이닉스가 여기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향인데 이 TC본도가 결론적으로 핵심입니다. 이 HBM에서. 그래서 여기 이 장비의 어떤 강력한 어떤 수주권 이슈로 작년부터 좀 지속적인 상승 나온 부분이 조금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조금 이제 좀 발목을 오히려 잡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만큼의 어떤 강한 어떤 수주가 또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세메스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어떤 그런 배시라든가 여러 그런 기업들의 그런 TC본더를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향도 좀 아닌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고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TSMC랑 좀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추가적인 강한 어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어떤 그 HBM 어떤 그 관련 기업들, AI 칩 기업들의 어떤 추가 어떤 수주권이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패키징 팹 후보지로 이제 인디애나주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공장을 이제 추가적으로 투입금한 22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적인 어떤 수주권도 하이닉스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미반도체 저는 아직까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저번에 그 리포트를 보니까 뭐 PC본도의 뭐 ASML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온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뭐 9만 원대인 그런 뭐 애널들의 어떤 뭐 리포트도 봤었는데요. 근데 주가적으로는 조금 중기적으로 박스권에 좀 갇힌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영역이 조금 아닌가요,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5만 원 한 초반대에서 한 6만 원 이렇게 왕복 달리기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좀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저희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 PBR 쪽으로 많이 좀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도 이 외인의 지속적인 어떤 매수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적으로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보는 그런 차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선을 만약에 이번 주에 유지를 해준다면 다음 주에 조금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한 6만 5천 원, 6만 6천 원 정도 고점 가면은 한번 매도해주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다시 또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단기 박스권 트레이닝. 그래서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6만 원 한 중반 정도에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 또 지금 다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5만 원대 다시 오면은 매도하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5만 8천 원이시면 6만 원 중반대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한미반도체 상승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흐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차트상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유효하겠습니다. 6만 5천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 볼게요. 오랜만이다. 네, 네. 성공하자님께서 네, 15,000. 성공하자와 파라다이스 뭔가 약간 네 연결이 연관성 되네요. 있죠. 네, 뭔가 이렇게 딱 네. 제대로 한번 한 방을 한 또 방을 봐야 네.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기사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 이게 GKL 빼고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비수기인데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도 15,300원에 30% 사셨는데 사신 다음부터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뭐 바닥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에 5년 만에 배당. 근데 주가는 바닥. 이렇게 하셔서 나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억울하죠. 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영업이 1,663억이면 아마 코로나 이전보다 아마 이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못 가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시면 파라다이스가 지금 거의 신저가 근처거든요. 지금 그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코로나 때 주가가 잠깐 10,000원 깨졌다가 네. 그 이후로 지금 거의 저점이고요. 이들 경우 똑같아요. 앞서 이렇게 GKL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주봉인데 거의 지금 코로나 때 주가입니다. 코로나 때 종합 주가 1,400 정도 내려갈 때까지 주가고,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 쪽에 그 호텔 신라도 좀 보시다시피 57,000원대가 신저가니까 지금 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비슷한.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카지노 회사들은 월간 단위 그 카지노 매출 부분을 공시하거든요. 네. 저도 최근에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공시 나온 걸 좀 보면서 실적은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네. 물론 롯데관광개발 책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면 1월 달에 그 카지노 매출액이 나와 있거든요. 네. 작년 동기라든가 12월 달 대비해서 제가 평균 20% 30% 증가했어요. 올해도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왜 못 가느냐? 지금 시장에서 애매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 파라다이스라든가 대표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안 되는 거 대한항공.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 PBR도 아니고 그렇죠. 저 PBR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애매한 주식들. 그런 것들 특징 없는 주식들은 요즘 움직이기 어려워요.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거의 이제 역대급이고 주가 자체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길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시장에 관심이 트렌드가 아니니까 주가는 이제 올해 앞서 이제 1월달 카지노 매출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실적 좋겠죠. 작년도에 영업이 1,600억인데 지금 1,800억 잡아져 있는데 충분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보니까 그 롯데 관광개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텔 쪽에 매출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카지노 쪽에는 매출은 많이 그 롯데 관광개발도 많이 늘어났어요.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공시 나온 것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카지노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카지노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아지니까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주식이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 어떠냐?
한번 모멘텀이 부각되면 빠르게 올라올 것 같은데 현재는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으면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일단 보이죠. 예, 보이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뭐 답답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15,800원, 16,000원 정도. 그다음에 길게 보게 되게 되면 충분히 이사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17,800 정도까지는 당연히 역대급 이제 시적이 나오니까 가능하지 않겠는가. 주가는 이제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현재 봐서는 딱 지금 15,000원대 정도 언저리 14,800원 이 정도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시적이 좀 좋아지는 쪽이니까 16,000원 정도 하반기 정도 가면 경기가 풀려야 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약간 소비 쪽이니까. 네. 물론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지만은 그래서 이 가격대는 길게 연말 정도 가서 16,800원, 1차적으로는 15,800원 정도가 짧은 단기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 중국에서 만약에 이제 손님들 돈을 많이 쓰는 손님들이 중국 경기가 좀 회복돼서 그렇게 좀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이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GKL 이런 데에 좀 상승의 미리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특히 롯데 관광개발,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롯데 관광개발, 그 파라다이스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기반의 관광객들은 다 그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본은 거의 중국입니다. 일본보다는. 예.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지금 뭐 부양책 계속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지만은 상해 종합주가지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여전히 경기가 힘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호텔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때 적자 났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호텔신라를 본다 한다면 물론 이제 카지노 쪽은 나쁘지가 않은 쪽인데 그만큼 생각보다 중국 관광객 유입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현재로 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 모멘텀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까지 연결이 된 거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박경혜 님의 종목이고요. 102,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자, LG전자 이번 주 그래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가, 지난주에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어제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음봉을 켜냅니다. 96,600원인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로 보신다고 하네요. LG전자 장기 전망 어떨까요? LG전자 말고 차라리 삼성전자 보시면 안 될까요? 너무 다른 전자예요. 그래요? 너무 다른 전자예요. 네, 좀 재밌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LG전자도 뭐 사상 최대 매출액을 뭐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LG전자 하면 이제 전장 떠오르거든요. LG 마그나에서 뭐 합작법인 설립해서 이제 전장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뭐 핸드폰, 뭐 스마트폰 사업 잘 접었죠. 그래서 돈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잘 틀어서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하면 또 저희 뭐 생활가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가전 부분, 그 다음에 전장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실적을 견인해서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좀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PBR이 좀 낮은 그런 종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ROE라 그래서 자기 자본 그 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한마디로 뭐 강한 어떤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저평가돼 있고 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수급이나 어떤 추세 같은 것도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정도 선이 내려오면은 뭐 저가권이겠지 이런 접근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이나 아니면 차라리 횡보하다가 고개를 드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은 뭐 120일선, 뭐 60일선 같은 그러한 선들을 계속해서 뭐 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조금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안 좋네요. 저점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추세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102,000원씩, 2,000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딱 기술적인 어떤 반등, 즉 저항선 자리입니다. 하필이면 저희가 보통 사면은 꼭 그 평단에 오지 않고 꼭 그 뭐 한 10만 원 돈 찍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해요. 이것도 라운드 피겨를 해서 지금 9만 원대인데 10만 원대가 지금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지금 저항대도 있거든요. 10만 저항대.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테마로 저 PBR 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 차라리 뭐 LG전자보다는 LG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지주사다 보니까. 근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저 PBR주로 뭐 지금 이름이 올라 있긴 하나 ROE 같은 것도 별로 좋지 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적이 좀 강한 어떤 모멘텀이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정부 테마로서 저 PBR 관련해서 수급이 좀 그런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4거래 연속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최악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단까지는 한번 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오면은 10% 비중이시니까, 2,000원 정도, 그 정도, 미치지 못해서 10만 원 정도 오셔도,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면은 10만 2천 원 와요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다른 종목은 계속 가는데, 이 종목 중장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내리면은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중장기로 보시면은 10만 5천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간적으로 너무 못 기다리시겠으면 10만 원 정도에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10% 비중이시니까 나눠서 5% 정도 10만 원 정도에 매도하시고 10만 5천 원 정도에 다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쉬는 시간에 참 요즘 시장이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가는 종목과 또 가지 않는 종목이 워낙에 확실한데 이럴 때 내가 소외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김진환 전문가님께서 기회비용 생각해서 조금 더 잘 가는 쪽으로 한번 포트를 교체해보자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10만 원 인근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에 알던 방식으로 어떤 게 움직이면 중국 얘기 나오면 약간 다른 거 여기 이거 가겠지?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쉽지가 않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나송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자, 남이따 2부 화이팅. 그래서 화이팅! 한번 질러주시고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운용료님한테 옛날부터 들었던 종목이에요. 이거 JS 코퍼레이션이라고 27,000원에 7%입니다. 이거 핸드백 만드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들었었거든요. 자, 운용료님께 진단 부탁드려요. 아주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매수가 근처 왔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 네, 가격 전략 네. 궁금하고요. 홈페이지 잠깐 들어왔는데 좋은 브랜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버버리, 게스 이런 것들. 자, 운용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회사가 이제 의류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본업은 본래 이제 핸드백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예. 특히 이제 OEM 의류 쪽 관련해 가지고 특히 미국 쪽의 중저가 핸드백과 관련해서 게스라든가 마이클 코스라든가 네, 맞아요. 혹시 없나요? 네, 그때. 크리스마스 미국의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게 과거에 작년도인가요? 재작년인가 설문조사 보니까 중저가 지갑을 가장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작년 미국의 소비 시즌에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회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뒤로 회사가 이제 대박이 난 것 자체가 네. 코로나 때 약진통상이라는 국내 의류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그 약진통상 회사 자체가 인도네시아 기반을 두고 있는 그 OEM 의류 기업인데 코로나 때 이제 옷이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재무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한테 아주 싸게 넘겼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570억, 600억 정도인가를 다 넘겨버렸는데 잘 근데 그게 대박 나버렸어. 코로나 때 의외로 이제 스포츠 우리 아웃도어 우리가 팔리면서 영업무역이라든가 그렇죠.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실이라는 종목들이 대박 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맞아요. 회사가 그 인수한 이후로 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그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잘했네요. 예, 물론 핸드백에서 차지했겠지만 영업이익이 그래야 3년 동안 2021년도 작년도까지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까지. 그래서 이 회사가 기업의 가치가 팍 올라가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떠냐? 지금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가 보면 이제 작년 3분기 때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본래 이 회사가 3분기 때가 비수기인데 실적이 재작년 3분기에 비해서 아마 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마 3배 났을 거예요. 예, 이 의류업종은 이제 계절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작년 동기와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주가 싼데 근데 왜 못 가느냐? 결론은 지금 의류회사들이 OEM 의류기업들이 영업무역 한세실어, JS 코퍼레이션 크게 보면 4개 회사거든요. 미국 쪽에 OEM 의료 쪽에 나가는 회사는 이제 인도네시아 기반을 좀 두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회사가 이제 PER 단위로 따지면 4배, 5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인수할 때는 부채 비율이 230%가 넘어갔는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지금 무차익으로 떨어졌어요. 재무 내역 자체가 우량해요. 네. 이게 과거에는 시작이 안 날 때는
인수 때문에 약간 부채가 있어가지고 약간 불안불안할 때 장이 안 좋으면 떨어졌는데 지금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채가 떨어져가지고 괜찮아요. 그게 주가는 하방인데 문제는 왜 못 가느냐. 이제부터는 뭘로 봐야 되냐. 경쟁회사다 업계 1위가 영업무역이지 않습니까? 영업무역이 가야 돼요. 영업무역도 PR이 4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들 관련 종목들이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고 또 주가가 워낙 저평가인데 주가 못 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저 PBR 종목이에요. 영업무역의 PBR이 0.6입니다. 네. 대신 ROE가 18%, 20%니까 주가 싸요. 그래서 보면 이들 관련 좀 볼까요? 영업무역이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저 PBR 이후에. 43,000원부터 지금 51,500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의류회사인 뭐 한샘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도 이거 한샘도 저 PBR 종목이거든요. PBR이 0.4밖에 안 됩니다. 이들 종목들이 이제 꿈틀꿈틀 거린다는 겁니다. 근데 영업무역이 더 가야 돼요. 가야지 JS 코퍼레이션이 상대로 싸 보여요. 업종 대표적인 영업무역이 PR이 4배고 JS 코퍼레이션이 4배고 아직까지 그래도 영업무역이 재무내용이 좋아요. 그러면 영업무역이 가야 돼. 그래야지 JS 코퍼레이션이 갑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현재로 봐서는 영업무역이 가야 간다. 개별적으로 주가 싸는데 근데 저 PBR 국면 쪽에서 영업무역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수익 내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여요. 탄력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11,000원부터 20,000원까지 10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주가는 완만한 상승이고 펀드멘탈로 보면 개인적으로 24,000-25,000원 이상 가야 되는데 영업무역이 20% 올라가야지 종목도 함께 20% 좀 가는 거니까 영업무역 흐름을 좀 보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주가 싸니까 18,000원 아래권에서는 비중이 뭐 7%밖에 안 되니까 뭐 10% 이상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는 24,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JS 코퍼레이션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24,000원의 목표가 제안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악재의 사서 호재의 팔자님 코오롱 인더 진단하겠습니다. 47,152원에 비중 17% 가지고 계세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기다리면 본전 이상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코오롱 인더가 이제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35%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주가 측면으로 보자면 일단 저점 39,000원 찍고 좀 반등은 나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오늘의 가격에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코오롱 인더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화학 관련해서 화학 부분도 뭐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필름이나 전자 부분, 뭐 그리고 패션 부분의 어떤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좀 다 감소를 했습니다. 타이어 코드 쪽도 좀 있는데 이쪽도 좀 감소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화학 섹터로 좀 보이는데 그래서 좀 주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런 결론적으로는 실적 이슈가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드문드문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가 매수권에 좀 매수를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뭐 저희 뭐 잡주 소위 말하는 뭐 실적이 되게 안 좋은 적자 뭐 관련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저는 뭐 좋지 않은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뭐 당장 그러니까 지금 실적 이슈 지난 4분기 실적 이슈가 좀 커 보이고요. 제가 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보시면 지금 거의 2022년도부터 거의 2년 정도 보시면은 거의 작은 박스권이죠. 예, 하단 박스권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좀 뭐 눈에 띄는 것은 저가권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저가 박스 39,280원 정도를 뭐 상당히 되게 신기하게 잘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다시 그 윗 박스권으로 이제 올라서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47,152원 정도 오려고 한다면 지금 이 강한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해 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지난 작년 11월 초중순경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반등해줬던 가격대가 46,45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강하게 치고 나오려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좀 필요해요. 어떤 테마라든가.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저는 그냥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반등 같은 경우에는 44,500원까지는 한 번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 즉 121선 정도인 45,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어떤 강하게 뭐 가기 위해서도 어떤 강한 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같은 경우 17%의 어떤 비중이시기 때문에 한 5%, 4% 정도에서 3번 정도에 나눠서 그렇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 정도는 강한 어떤 테마가 오지 않고서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제가 지금 그은선 46,500원 정도는 한 번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큰 박스권이고 작은 박스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인더 이슈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분할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